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5월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등 가족들과 따뜻하게 정을 나눠야 되는 이 달에 특히 여전히 마음 아프고 여전히 슬프고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언어적, 문화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렵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40년 가까이 지난 옛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걸어다니는 한국 현대사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역사학자, 성공회대학교 한원구 교수님을 모시고 5.18 민주화운동의 참된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보다 더 커버린 나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비롯한 37년 전에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알립니다. 지금 군이 광주 시내 복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시민은 복도를 숨겨주지 마십시오. 시민은 군 작전에 협조해 주십시오. 시민은 복도를 숨겨주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지. 배우가 누구냐. 무식하고 감히 기울이질 못해. 누가 선동했느냐, 누가 사주했느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폭도 간첩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무등산만 알고 있다. 서울의 남산도 몰랐고. 이 정말 광주만이 외로운 섬 아닌 섬이 되고 있었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늘 바쁩니다. 유튜브 방송 새로 시작하셨다고 하던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홍구의 현대사. 예, 한홍구의 현대사. 그동안 대한민국사를 비롯해서 현대사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독보적인 업적들을 쌓아오셨는데, 많은 이제 사실은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궁금증도, 이제 대중적 궁금증도 높아진 상태인데, 5.18. 예, 그래서 이제 좀 팩트체크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은 광주 사태 당시에, 학생운동계에서나 이쪽에서는 이제 광주 항쟁 이렇게 불렀었고요. 이제 서로 이제 극과 극에 있는 이제 명칭이었다가 여러 차례 논란 끝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정식화됐는데, 일단 용어의 변천 과정 좀 간단히 알려주시죠. 그 당시에 우리가 그냥 줄여서 광주 그랬고 5월 광주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광주란 말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지역 감정 때문에 이게 제대로 조명이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전국적인 사건인데 광주라는 지역에 갇히게 된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5.18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80년 5월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5월 27일 새벽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광주란 명칭을 좀 전면에 부각시켰으면,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항쟁을 한 유일한 도시였거든요. 저도 광주 사람이 아닙니다만 광주에 대해서 늘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고,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80년대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모든 세대는 광주의 자식들이죠.
그 광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광주라는 명칭을 하나의 호남이라는 지역 감정의 그 족쇄에서 풀어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조금 그 생각을 달리하는 지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광주보다 더 기여한 사건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로 들어가서 보면은 시민군으로 나섰었던 분들 또는 저 공수부대 만행에 저항했었던 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꼭 갖고 있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이 이건 아니지. 그런 소박한 정의감에서부터 그 출발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려면 민중항쟁이란 말이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5.18 뭐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주 저 명칭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오래된 이제 반공 또는 이제 민중이라든가 항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한테 이 사건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종의 좀 이름을 가지고 중화시켰다고. 그렇죠. 순화라고 할까요? 중화시켜를 할까요? 네, 중화가 맞겠네요. 그죠? 중화시키면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겠죠. 그래서 일단 좀 이 사건 전체를 그러니까 5.18이라고 할 때 부르고는 있지만 사건 전체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발단을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발단은 아무래도 5월 18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5월 17일 그 밤 12시, 그러니까 5월 18일 0시를 기해서 전두환 등 신군부에서 전국 비상기업을 강화하고 이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정치 일정을 완전히 이제 뒤엎어 버리고 김대중, 김종필 씨 등 그 정치인들을 연행하고 김영삼은 이 가택연금 시키고 이제 이렇게 폭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뭐 유시민 씨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심재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서울역 회군 문제, 뭐 그 당시에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민주화를 요구하는데 가령 4.19 때는 그 허정 과도 정부가 있어서 허정이 비록 이승만이 임명했던 국무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석 달 동안에 선거 치르고 새 정부 출범시키고 바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까지 있으니까 이 과도 정부가 바로 선거를 준비해갖고 개헌을 해서 이 대통령 선거로 치르고 물러나면 되는데 정치 일정을 한정없이 늘려버리니까 이것이 유신 잔당들의 재집권 음모,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보고서 저항을 했었고 80년 5월에 굉장히 거세게 학생들이 밀려나갔죠. 5월 14, 15 양일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는데 그 당시에 저도 뭐 시위대를 따라서 광무까지 나왔었습니다만 이 시위를 얼마나 지속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도 이거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좀 무익은 다음에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불안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이제 정치 일정이 지연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은 이제 79년 12월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계속된 북한 때문에. 북한 변수죠. 그게 뭐 가장 핵심이죠. 치고 내려올지 모르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저 학교에서부터 한 2시간을 넘게 걸어오는 동안에 뭐 기념철 폐하다, 유신전당 물러가다 고도했지만 끊임없이 외친 게 민주시민 동참하다였는데 진짜 2시간 걸어오는 동안에 동참하는 민주시민을 한 명도 못 봤단 말이에요. 불안감이 워낙 짙게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런데 공수부대 투입하니까 10초, 20초 만에 진압이 돼버렸죠. 공수부대가 군복들고 하고 달려들면은 정말 분위기 살벌하거든요. 우리 공수부대 아니라 백골단만 봐도 정말 그 오금이 저리게 됐던 게 80년대 현실인데 광주에서만은 그 대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흩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광주 시민들만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합리적인 설명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했고 그 저항이 공수부대나 신군부 입장에서는 쉽게 진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부마 항쟁의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을 했냐면 신군부에서는 처음부터 공수부대 투입해서 확 밟아버리면은 간단한 건데 괜히 경찰 갖고 막으려고 하다가 시위명 커지고 각하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서 시위 현장에서는 아주
박살을 낸다 하는 강경 진압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그 강경 진압을 하면은 다 이 깨갱하면서 시민들이 흩어져야 하는데 광주만 저항을 했던 것이죠. 다른 지역들, 특히 서울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었던 서울에서는 그게 통했는데 광주에서는 안 통했던 것뿐이다. 뿐이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안 통했다. 이제 그래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압도적인 물리력 가지고 있잖아요. 권봉, 뭐 최루탄. 왜 발포를 했을까요? 서울에서도 발포를 했을까요? 만약에 상황이 그랬다면. 그 어떻게 그렇게 저항을 했느냐 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그 초기 발발 과정에 그 시위에 참여했었던 분들을 물어봤는데 되게 자기도 잘 모르겠다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처음에 공수부대가 그렇게 잔인하게 진압을 했을 때 볼 것 없이 축제사제 그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다 보면은 옆에 사람이 그 곤봉에 맞아서 픽 쏘지고 쫙 튀고 하는데 정말 무서웠다 이거죠. 정말 무서웠는데 도망쳐서 하고 있다 보면은 그 분노와 수치심. 죽고 사는 게 내 소관이 아니구나.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공포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아마 인간이 참 복잡한 존재라서 이 경계, 그러니까 이 선량한 사람들의 분노. 개인으로서는 아주 선량하고 무기력했죠. 어떻게 공수부대하고 맞서겠습니까? 오히려 시위대, 그러니까 계엄군이 뒤로 밀리게 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계엄군 자체도 굉장히 겁에 질린 상황.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무기고를 이제 습격해서 폭도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좀 역사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서 그 폭도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그 제일 유명한 게 바로 폭도 토벌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의령이죠. 네, 의령. 바로 이제 일제가 그 행한 남한 대토벌 작전. 우리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때 쓴 게 폭도입니다. 폭도란 개념을 그때 폭도는 말을 그때 이제 광범위하게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쓰여졌냐면 제주 4.3이라든가 여순이라든가 자기들에게 이 대드는 사람을 폭도라고 규정을 했던 것이죠. 더 쉬운 중요한 개념이 내란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누가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박정희 전두환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삐걱하면 학생들이 조금만 데모스 얘기하면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3.1운동 때 3.1운동 33인도 내란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러게 그죠? 말이에요. 일본인도 안 그랬던 건데. 그런데 왜냐하면은 박정희가 내란을 일으켰고 전두환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저항하는 사람을 내란 또는 내란에 이용당하는 폭도. 광주는 바로 내란과 폭도가 같이 맞물리는 지점이 된 거죠. 당연히 그 저항권의 관점에서 공수부대가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엄청나게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도 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자위권 차원에서. 지금 신군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발포명령 그거 아니야 자위권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자위권의 입장에서 무장을 한 거는 광주 시민들이었습니다. 신군부에서는요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5.17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밀려버리고 다른 도시로 확산되면 자기들은 사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무렵에서부터 이제 언론을 통한 이제 광주의 호도가 본격화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군부가 장악한 언론이죠. 내보내면서 이제 이게 좀 여론화가 상당 부분 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을 완전히 통제했었기 때문에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었죠.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다더라, 소요사태 발생했다더라 뭐 하면서 발표했을 때 나온 사진 중에 그 유명한 사진이 뭐냐면은 전두환 찢어 죽여라. 라는 플래카드를 집체에다 붙인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한 게, 저 광주 사람들 지독하다 어떻게 사람을 찢어 죽이라고 하냐. 근데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었는데 나중에 뭐 5.18 비디오, 광주 비디오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거 같이 보고 난 다음에는 자연히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찢어 죽일 놈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왜곡시켜갖고 이미지를 전파했고 또 하나 그 대표적인 사건이
5월 23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서울역에서 간첩이 하나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간첩 사건들을 보면은 북에서 진짜 난파한 간첩은 몇 명 안 됩니다. 거의 다 이제 뭐 제일동포, 납부거부 또 여기 월북자 가족들을 뚫게 패해서 조작 간첩을 만든 건데 이 사람은 진짜 간첩이에요. 북에서부터 내려와.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하냐면 그 5.18 선동을 할 목적으로 그 난파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 실제 북한을 떠난 날짜가 5월 11일이니까 5.18에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을 때 나온 사람이고 광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광주가 이렇게 벌어졌다. 공공건물에 불을 지르고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방위산업체를 습격해 군장비를 탈취하고 불타는 건물이 누구의 재산이며 탈취한 무기와 장갑차는 누구와 싸울 무기입니까? 이렇듯 광주 사태가 극렬하게 된 데는 북괴의 간첩과 오열의 공작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광주 침투를 노리다가 서울에서 체포된 난파 간첩 이창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짐작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가 이제 난동, 폭동 수준으로 돼버렸고 계엄군은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길 원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뭐 데모를 많이 했지만 데모에서 잘해야 겨우 화염병 짱돌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시민들이 총기를 들고 나왔으니까 이건 의학할 일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길인데 그게 이제 폭동이 돼버린 거죠. 공수부대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걸 싹 지워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아니 왜 뜬금없이 이렇게 총을 들고 나왔어?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간첩도 붙이고 또 많이 붙인 게 뭐냐면은 그거는 김대중이 목포에서 깡패들을 뭐 100명을 투입을 했다. 서울에서 대북군들이 뭐 몇백 명이 광주로 내려갔다. 이제 이런 식의 소문들을 많이 퍼뜨렸었죠. 그 소문의 피해자가 된 분이 바로 저 김홍일 그 전 의원 얼마 전에 자꾸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그때 붙잡혀가갖고 무지무지하게 광주의 청년들 투입한 걸로 그거 각본을 짜기 위해서 이제 뭐 많이 고문을 당하셨었죠. 우리 그 유가족들한테 정권이나 언론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순수한 유가족을 따졌잖아요. 이게 광주에서도 보면 순수한 광주시민 따로 있고 불순 문제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른바 이제 그런 불의한 권력하고 그 다음에 기성 거대 언론하고 항상 써왔던 패턴이잖아요. 써왔던 거죠. 왜냐면은 바로 그게 국가보안법적 사고 방식이에요. 배후가 누구냐. 그리고 왜냐면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세뇌시켜 놨어요. 그리고 무식하고 감히 기울르질 못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 여중생들이 뭐 때문에 했겠냐. 이거 배우가 누구냐. 누가 그 선동했느냐. 누가 사죄했느냐. 그 노동자들도 무식한 노동자들이 뭐 어떻게 파업을 하고 그래. 이건 불순 문제 빨갱이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야. 하는 식의 사고방식들이 쭉 있는데 광주에서는 덜컥 무장까지 해버리니까 앞에 이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 부분을 지워버리고 이걸 그 무장을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폭도, 간첩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광주에서는 이 문제들을 이제 평화적으로 이제 광주 시민사회에서 이제 해결하려 꽤나 노력을 했었는데 광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 광주 시민들을 지원할 만한 세력이 전부 이제 감옥에 가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계엄군에게 이제 처분만 맡긴 그런 처지였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마구잡이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럴 상황은 아닐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계엄군을 몰아내고 해방 광주를 만들었지만 사실 대책이 막막했던 거죠. 이게 시민들이 무슨 뭐 조직이 있었습니까? 준비가 있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정말 얼떨결에 광주라는 대도시를 점령을 했는데 조선 500년에서도 여러 차례 밀란이 일어났지만 그 도청 소재지가 떨어진 건 전봉준이 전주 점령한 거 그게 유일한 사례 아닙니까? 거의. 한때 도청 소재지까지는
점거한 적이 없었죠.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어떤 혁명운동사, 해방운동사에서도 이렇게 얼떨결에 도청 소지를 장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민들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려면은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주에서, 대전에서, 인천에서 일어나줘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이 광주가 다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동안 언론이 안 나오다가 이렇게 언론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됐을 때 표제를 뭐라고 뽑았냐면 무등산은 알고 있다라고 뽑았어요.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한 글자를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무등산만 알고 있다. 서울의 남산도 몰랐고 부산의 금정산도 몰랐고 인천의 계양산도 모르고 대전의 계룡산, 대구의 풀공산 다 몰랐었거든요. 이게 확산이 되줘야만 광주 시민들이 고립이 되지 않는 것인데 저는 이 정말 광주만이 외로운 섬 아닌 섬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그린 노래로 바위섬이라는 노래도 유행을 했었습니다만 참 외로운 섬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외롭게 고립을 시켜놓고 처절하게 짓밟음으로써 이 까불지 마, 감히 기어오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이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전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투항을 해주기를 바랬죠. 그러니까 평화적 해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시민들도 총을 내려놓자라고 호소하셨던 수습 대책이 참 눈물겨운 거죠. 우리 홍남순 변호사님 또 김성룡 신부님 뭐 그런 분들이 앞장을 서서 이 죽음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계엄군의 강경 진압을 막고 시간을 벌고 하여튼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거기서 전두환과 협상이 가능한 유일한 것은 모두 다 총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래 우리도 강경 진압 안 할게 했는데 시민들 중에 참 기가 막힌 부분이죠. 아니다 이건 어떻게 총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그냥 항복하고 굴복하면 광주 전체가 그냥 폭도들의 난동이었다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 영화에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5.18을 마지막 도청에 남은 사람들 얘기를 설명할 때 그 대사를 갖다 씁니다. 빼앗길지언정 내주지는 말라.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내준 거는 되찾을 수 없다 하는데 2차 대전 때 쓰는 M1이나 카빈 갖고서 계엄군이 탱크 몰고 들어오는 걸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80년 5월 광주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대목이 5.18도 중요하지만 5월 26일 밤 27일 새벽 계엄군이 탱크 몰고 들어오고 있을 때 그때 도청을 지켰었던 300명. 저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다음날 사진을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지금 망월동에 누워 계신데요. 망월동이 국립묘지가 돼서 이제 화려하게 잘 모셔졌지만 그분들이 망월동에 어떻게 실려갔냐. 쓰레기 차에다가 관을 포개 씌웠어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패배였지만 그 패배는 장엄한 패배였죠.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딛고 일어서고 우리 전호영 선생도 80년대를 겪으셨지만 우리가 광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다 광주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텅 빈 도청에 전두환 일당이 의시되면서 들었었으면은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뭐랄까 빚진 마음이랄까 아니면은 광주가 우리들의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삶 속으로 그렇게 불쑥 들어오질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남았었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화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호소가 집에 간 사람들한테 다 들렸지 않습니까? 3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다 집에 가고 300명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뭐냐면 이 3만 명이 다시 나와서 싸우잖아요. 더 많이 나오죠. 더 많이 나오죠. 그게 6월 항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 항쟁이기도 했고요. 저도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동기가 이제 광주 출신이 있었어요. 도청에 있었답니다. 도청에 있었는데 너는 아직 어리니까 총 내려놓고 가라, 집에 가라. 선배들이 그래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그런 말이 이제 우리 같이 살던 우리 학교 다니던 우리들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 행위 자체가 그랬던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라 이 말도 있었지만 이제 똑같은 거죠. 맥킨지가 의병을 취재하면서 했던 얘기가 근데 우린 죽을 거다.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민으로 죽겠다. 이게 이제 당시 의병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당시 일본인 폭도라고 불렀던 거죠. 거기서 이제 또 우리한테 남는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보다 살아남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정의란 무엇인가가 미국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정의가 뭔지 꼭 하버드대 교수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80년 5월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다 하면서 나섰던 분들이 그야말로 그 정의를 실천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그 삶의 처지를 보면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2012년도에 광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제가 맡아서 했는데 오죽했으면 그 연구가 저한테 왔겠습니까? 광주가 참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다 우리 또래나 나보다 조금 위에 분들이 이제 많은데 트라우마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말 자체가 없던 시절이니까. 뭐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트라우마 덩어리가 돼버렸고 술에 의존한 분들도 또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존경받는 남편일 수 없고 존경받는 아버지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갖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공약 사항으로 광주에서 유가족을 이렇게 껴안아 주시고 이제 하면서 그 일이 좀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거사법이 국회에서 다 막혀갖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분의 가족도 그 5.18로 인한 이른바 가정의 붕괴, 권위의 붕괴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오신 거 아니에요. 자살률이 한동안 세계 최고였잖아요, 단연. 지금 세계 지금도 최상위권. 지금도 2위권일 겁니다. 그런데 5.18 가족들의 자살률이라는 게요 수십 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자살률도 일반인 자살률의 10수배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우리 역사에서 5.18은 훌륭한 운동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참 민망해요. 우리가 3.1운동 당시 직후에 3.1운동을 실패한 운동으로 기억했다가 100주년이 되어서 3.1운동이 이른바 대한민국 탄생의 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주 이게 실패한 운동이냐 아니면 성공한 운동이냐 기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3.1운동이 이게 실패한 운동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는 이 독립운동가들이나 어떤 사회주의 활동가들 또 노동조합, 농민조합 했던 분들의 조서를 읽다가 보면은 너 왜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됐어? 3.1운동을 생각하다가 거기서 3.1운동의 영향으로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게 됐고 했다는 그걸 보면서 그게 관용구처럼 나오잖아요. 3.1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광주라는 거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패배였지만 6월 항쟁이라는 게 5월 달에 집에 간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더 데리고 나와서 싸운 거거든요. 5월이 없었으면 6월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5.18만큼은 우리 역사에서 그래도 좀 뭐랄까 단기간에 성공한 운동이고 한국에서 20세기에 벌어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가폭력 사건 중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광주에 가본 적도 없지만 전국 각지에서 광주로 인하여 자기 삶이 뒤틀리고 광주로 인하여 감옥 가고 광주로 인하여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그 싸웠었던 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주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과거사를 정리해 나가는 데서도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모델이 되고 또 광주 시민들이 당신들이 이룩한 성과를 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북한군 개입설 또 이제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역사적 그리고 현실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시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하면은요. 예. 그 당시에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왔습니까? 그 침투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안보 실패가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이제 믿고 싶은 분들이 네, 나타나고 있는 우리 상황이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그렇게 그 우리 선량한 백성들을 살했을 리가 없다. 사실 광주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군이 개입해서 했다면 학사는 그렇게 추정된 거고, 그 시민들은 이제 뭐 거기 놀아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광주라는 자기네들에게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에 이렇게 해서 아주 저질 상품을 만들어서 자기들 세계에 유통을 하고 시키는데 그런 얘기가 그냥 뭐 지만원 씨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북한군 투입소를 얘기하고 하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상처가 안 돼요. 흥하고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네, 뭐 그렇게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식을 잃었었던 분들, 아직도 폭도라는 딱지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말도 못하는 상처인 거예요. 그날 도청에 남았던 분들이 적어도 40년 후에 대한민국은 이런 세상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그 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남았었던 게 어차피 현실이 이렇게 될 거라면 남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그 책임을 지는 길은 그 당시에 이분들이 젊은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었던 세상은 헬조선 흑수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려고 도청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잘 만드는 게 우리가 광주 정신을 지금 계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좀 음식은 불량식품하고 먹어도 되는 식품을 가리는 훈련을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특히 역사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는 불량 정보와 정통 정보를 가리는 훈련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예. 불량식품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짜 뉴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토를 안 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39년이 지났고요. 그 긴 세월 동안 광주는 언제나 옛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었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거듭돼 왔었죠. 이제 그런 좀 일들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러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마음의 빚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5월이기를 바랍니다. 네, 전우영의 사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KTV 유튜브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